재벌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가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울고 있는 청소부를 목격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 이야기에 정말 몰입하고 있다면 댓글에 자비로운 빛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친 마음들에게 언제나 닿기를 믿습니다. 강도윤은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아파트 벽을 통해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그 오후의 평온함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갈랐다. 그는 현관 대리석 바닥에 열쇠를 떨어뜨리고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갔다. 그의 가슴은 설명할 수 없는 긴박함으로 쿵쾅거렸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평범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에는 단순한 짜증이나 변덕을 초월하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쌍둥이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3년 동안 그의 집에서 일해온 보육교사 박지원은 바닥에 앉아 그의 6살 쌍둥이 아들들을 안고 있었다. 강민호는 지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강준호는 마치 유일한 구원에 다친 것처럼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도윤의 피를 얼어붙게 할 정도로 격렬하게 울고 있었다. 그는 지원을 이런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도윤은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민호의 얼굴을 만졌다. 아이는 계속해서 말을 형성하지 못한 채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때 지원이 그를 향해 눈을 들어 올렸고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의 부재 중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보육교사는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듯 문을 향해 불안하게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얘가 정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원의 눈에는 공포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도윤은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끔찍한 가능성이 번갈아 떠올랐다.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아무도 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왜 이러는 거죠? 도윤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불안함이 비쳤다. 지원은 아이들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쌍둥이들은 그녀의 품에서 진정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의 작고 떨리는 모습에 도윤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어젯밤에 선생님이 부산으로 출장 가신 후에 지원이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무언가 말하기를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는 말을 계속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윤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도윤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서는 그의 아내였다. 그들은 2년 전 도윤의 첫 번째 아내이자 쌍둥이의 생모인 수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만났다. 윤서는 항상 아이들에게 다정하고 사려 깊었다. 적어도 그가 보는 앞에서는 그랬다. 제발 계속해주세요. 도윤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듣게 될 진실이 두려웠다. 거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쌍둥이들은 즉시 경직되었고 지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윤서가 집에 돌아온 것이었다. 이야기는 나중에 계속하겠습니다. 지원이 속삭였다. 하지만 선생님, 제발 아이들을 잘 지켜봐 주세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직감은 이미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표정을 가다듬으며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 지원의 말은 무거운 돌처럼 도윤의 어깨를 짓눌렀다. 윤서가 그가 출장을 떠난 직후 아이들과 언쟁을 벌였다고 했다. 연쟁이라는 단어가 도윤의 귀에 이상하게 들렸다. 겨우 6살 아이들과 어떤 언쟁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도윤이 쌍둥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지원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이제 울음은 잦아들고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지원은 말을 잇기 전에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윤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끔찍한 말을 했어요. 특히 수진 선생님에 관해서.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수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진은 민감한 주제였고 그 가족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였다. 도윤 자신도 쌍둥이들에게 그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상실의 아픔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윤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진 선생님이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켰다. 도윤은 배를 맞은 것처럼 숨이 막혔다. 그 말은 순수한 독이었다.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가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파괴하기 위해 계산된 말이었다. 하지만 더 있었다. 윤서는 또한 아이들에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원하지 않는 계모와 함께 갇혀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원이 속삭였다. 하윤서 선생님이 민호에게 그가 수진 선생님을 닮았기 때문에 보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준호에게는 그가 얼마나 게으르고 못생겼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도윤은 분노로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수진은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국내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것을 소명으로 여겼다. 그리고 지금 윤서는 그 신성한 기억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선생님, 지원이 망설이며 말했다. 윤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한 것 중 가장 잔인한 것은 수진 선생님이 그들이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임신을 원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그녀의 경력을 망쳤다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수진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성공적인 경력을 기꺼이 뒤로 하고 그들에게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았다. 그녀의 마지막 날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그녀의 마지막 걱정은 항상 아이들이었다. 민호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바, 엄마가 정말 우리를 미워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너무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어 도윤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준호도 고개를 들었다. 유리가 나쁜 아이들이에요? 그가 물었다. 도윤은 두 아들을 단단히 끌어안았다. 절대 아니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도 너희를 사랑했어. 그녀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했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훌륭한 아이들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피어올랐다. 어떻게 윤서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면 지금 무엇을 더 놓치고 있는 걸까? 도윤은 지원의 팔에 여전히 떨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 충격적인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윤서는 그가 옆에 있을 때 항상 아이들에게 다정하고 세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가고 선물을 사주고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어떻게 그런 여자가 그토록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녀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아이들, 잠시만 지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게.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쌍둥이들을 안아주고 이마에 키스했다. 괜찮을 거야. 아빠가 지켜줄게. 도윤은 지원을 복도로 데려갔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윤서는 아침에 자매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으로 떠났고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다. 통화는 일상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도윤이 아이들의 상태를 언급하자 빠르게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다. 윤서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부인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진정으로 충격받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도윤 씨,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녀가 울먹였다. 저는 절대로 그런 끔찍한 말을 아이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을 내 친자식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대체 설명을 제시했다. 혹시 지원 씨가 질투심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요? 도윤은 그 말에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질투라니 무슨 말이에요? 모르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지원 씨는 항상 제가 옆에 있을 때 이상하게 굴었어요. 마치 집에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하는 것처럼요. 수진 씨와 너무 가까웠던 것 같아요. 거의 지나치게 가까웠다고 할까요? 도윤은 그 암시에 충격을 받았다. 지원은 수진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족과 함께였다. 그녀는 수진의 신뢰받는 조력자였고 그녀가 암으로 투병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하지만 윤서의 말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게다가 윤서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만약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면 왜 아이들이 바로 당신에게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아빠에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도윤은 침묵했다. 그 점은 타당했다. 그는 항상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즉시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질린 6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윤서 씨,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집에 돌아와서 직접 이야기합시다. 전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통화를 마친 후 도윤은 거실에 홀로 서서 생각에 잠겼다. 지원은 정말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녀는 항상 프로페셔널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서의 주장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는 아이들의 방으로 돌아갔다. 민호와 준호는 이제 침대에 앉아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지원은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선생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도윤이 말했다. 오늘 밤 제가 아이들을 돌볼게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불안함이 역력했다.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상충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이야기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지원이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준호가 갑자기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가 단단히 안았다. 그의 작은 팔은 그녀의 허리를 거의 감쌀 수 없었지만 그 제스처에 담긴 감정은 명확했다. 민호도 곧 합류했다. 도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들었다. 지원이 떠난 후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대화는 어색했고 아이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는 그들에게 학교에 대해, 친구들에 대해, 좋아하는 만화에 대해 물었지만 대답은 주로 단답형이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울 때 도윤은 그들의 이마에 키스했다. 너희들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야. 그가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아이들이 잠든 후 도윤은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웠다. 그는 거의 2년 전에 끊었지만 오늘 밤은 예외였다. 그는 연기를 내뿜으며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그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후 며칠 동안 도윤은 자신의 집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했다. 그가 놓쳤던 신호들을 찾고 있었다. 윤서는 인천에서 돌아왔고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도윤은 이제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렸다. 쌍둥이들은 계속해서 조용하고 움츠러든 상태였다. 특히 윤서가 주변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아이들은 더 이상 윤서가 집에 돌아올 때 달려가 안기지 않았다. 더 이상 그녀에게 잠들기 전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식탁에서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윤서가 그들에게 질문할 때만 짧게 대답했다. 화요일 저녁, 도윤은 윤서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간 동안 민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이의 방에 들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민호는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평소의 열정은 보이지 않았다. 민호야, 도윤이 부드럽게 물었다.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젓고 시선을 피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확실해. 도윤이 계속해서 물었다. 무슨 일이든 아빠한테 말해도 돼.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정말 괜찮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작은 목소리는 아이들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음성이었다.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네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도 돼. 약속할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역력했다. 다음 날 도윤은 준호와 같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아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도윤은 그들을 재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뢰를 쌓는 것이 먼저였다. 지원도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일과를 수행했지만 도윤은 그녀에게도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은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고 그녀는 항상 경계 상태에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위험을 감지한 동물처럼 언제든지 깊은 상처를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집안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했다. 모두가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 같았고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조심하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 윤서는 도윤에게 다가와 등을 문지르며 속삭였다. 당신 요즘 너무 조용해요. 무슨 생각해요? 도윤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은 따뜻했고 미소는 다정했다. 이것이 지원이 말한 잔인한 여자의 얼굴일까? 그는 믿기 어려웠다. 그냥 회사 일이에요.
그가 거짓말했다. 큰 계약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윤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너무 열심히 일해요. 가족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는군요. 그 말에 담긴 아이러니가 도윤을 찔렀다. 그가 실제로 얼마나 가족을 위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얼마나 자주 출장을 갔는가? 얼마나 많은 저녁 식사를 놓쳤는가? 얼마나 많은 학교 행사를 놓쳤는가? 자신의 부재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도윤은 지원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들어왔고 그의 앞에 앉기 전에 문을 닫았다.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윤이 물었다. 윤서 씨가 아이들에게 다른 말도 했나요? 지원은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다. 말씀드렸듯이 그녀는 아이들에게 수진 선생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짐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이 다른 여자의 실수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도윤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다른 일도 있었나요?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종종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장난감을 숨기고 때로는 식사를 거부하기도 했어요. 도윤의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지원이 속삭였다. 그녀는 저를 위협했어요. 대화는 윤서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서 중단되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지만 도윤과 지원을 함께 보자 잠시 멈칫했다. 방해했나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아니요, 도윤이 말했다. 우리는 이번 주말 아이들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지원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 도윤은 갑자기 극도로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이 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도윤은 중요한 출장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에서 이틀 동안 그의 회사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일부는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부분, 이성적인 부분, 청구서를 지불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부분은 그가 과장하고 있다고 아마도 단지 시간이 해결할 오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자신이 아이들을 늑대의 입에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도윤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계단을 내려왔다. 공항에서 남편에게 다정하게 작별 인사를 했던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아내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잔인함으로 눈이 빛났다. 지원은 주방에서 쌍둥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윤서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찍는 소리는 마치 작은 전쟁 선포처럼 들렸다. 윤서는 주방 중앙에 우아하게 섰다. 그녀는 완벽한 메이크업과 디자이너 정장 차림이었으며 손목에는 도윤이 그녀의 생일에 선물한 값비싼 시계가 반짝였다. 대조적으로 지원은 단순한 가정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한 포니테일로 묶어 올렸다. 지원 씨, 윤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리 좀 얘기할까요?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지만 그녀는 끄덕였다. 네, 윤서 선생님. 윤서는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주방 아일랜드에 놓았다. 이게 뭔지 알아요? 지원은 종이를 보지 않고도 알았다. 그것은 출입국 관리소의 서류였다. 그녀의 비자 신청에 관한 것이었다. 제 비자 신청서요. 지원이 속삭였다. 어떻게 그것을 중요한 건 어떻게 얻었느냐가 아니라 윤서가 말을 끊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냉혹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특히 이 서류에 있는 거짓 정보들 전부. 다음 대화는 은폐된 위협과 권력 과시로 가득 찼다. 윤서는 지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녀의 불규칙한 이민 상태, 완전히 합법적이지 않은 서류들, 그리고 그녀를 쉽게 버릴 수 있게 만드는 취약성. 보육교사는 윤서가 만약 그녀가 도윤에게 무언가를 말하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하는 동안 바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국외 추방, 아직 필리핀에 있는 딸 루시아와의 이별,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했다. 그리고 내 딸 루시아 맞지? 윤서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노래하는 것 같았다. 12살이고 필리핀 마닐라에 이모와 함께 살고 있죠. 네가 여기서 벌어서 보내는 돈으로 좋은 학교에 다니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든 것을 희생해서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고 하다니. 지원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제발, 제발. 윤서가 웃었다. 제발 뭐요? 제발 당신의 거짓말을 도윤에게 말하지 말라고요? 제발 당신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지 말라고요? 아니면 제발 당신이 여기서 벌어서 해외로 보내는 돈에 대해 세무서에 말하지 말라고요? 윤서는 지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요구하는 건 간단해요. 침묵.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완전한 침묵.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좋아요. 윤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명랑해졌다. 제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 내려올 테니 준비해요. 쌍둥이가 아침 식사를 위해 내려왔을 때 윤서는 즉시 변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해졌고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모성애적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 잔인한 연극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지원이 씻은 접시가 더럽다고 비난했고 그것들이 분명히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이들이 배고픔으로 기다리는 동안 보육교사에게 접시를 다시 씻도록 강요했다. 아이들은 그 모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것은 권력의 과시였고 이 집에서 누가 진정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는 배고파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엄마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의 경고는 명확했다. 민호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도윤이 없을 때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최소화하는 법을 배웠다.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면 타겟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윤서는 마침내 아이들 앞에 시리얼 그릇을 놓았다. 먹기 전에 뭐라고 해야 하지? 그녀가 물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쌍둥이들이 함께 중얼거렸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감사함이 아닌 공포가 담겨 있었다. 윤서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녀는 지원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오늘은 집을 완벽하게 청소하길 바라요. 특히 창문들. 얼룩이 보여요. 그녀는 집 전체가 항상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네, 윤서 선생님. 아이들이 시리얼을 먹는 동안 윤서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녀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도윤이 방금 도착했대. 얼마나 다정한지. 항상 내게 안부를 전하지. 그녀는 지원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도윤은 그녀의 편이었다. 그는 그녀를 믿었다. 지원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윤서의 말에 비해 중요하지 않았다. 윤서가 아이들에게 학교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을 때 그녀는 지원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오늘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하도록 해요. TV나 게임 없이. 그리고 저녁에는 수업이 있으니 8시에 돌아올 거예요. 아이들은 그때까지 목욕하고 잠옷을 입고 있어야 해요.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그녀는 말을 끝마치지 않았지만 위협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도윤이 빨리 진실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설사 그것이 침묵을 의미한다 해도 도윤이 없는 날들은 세심하게 계획된 악몽으로 변했다. 윤서는 신체적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정확히 어떻게 상처를 줄지 알고 있는 심리적 잔혹함의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다. 쌍둥이들에게 그녀의 공격은 그들의 자존감과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파괴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다. 그녀는 수진이 얼마나 그들에게 실망했을지, 아마도 그렇게 문제가 많고 울보인 아들들을 다루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겉보기에 무심한 언급을 했다. 태넥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윤서가 민회에게 말했다. 네오를 보고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아니. 그렇게 소심하고 약해 빠져서. 수진 선생님은 강한 여자였어. 그녀는 너 같은 아들을 원하지 않았을 거야. 민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몸을 움츠렸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기억만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매일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과 그녀도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윤서의 말이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준호에 대해서는 윤서의 전술은 달랐다. 그녀는 그를 끊임없이 형과 비교하며 항상 부족하다고 말했다.
적어도 네 형은 잘생겼어. 그녀가 말했다. 네오는 그냥 평범해. 아무도 두 번 쳐다보지 않을 거야. 6살 소년에게 이러한 말들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준호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멈추었다. 그의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이메일을 보냈지만 윤서가 그것을 가로채고 답장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준호가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중이라고. 지원에 대한 윤서의 잔인함은 더 교묘했다. 그녀는 보육교사에게 불가능한 집안일 목록을 주고 그녀가 모두 완수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비난했다. 그녀는 지원의 요리를 끊임없이 비판했고 도윤에게는 그것을 칭찬하면서,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는 그녀는 지원이 얼마나 열등한 교육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녀의 나라의 사람들이 항상 한국인들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러 오는지에 대해 조롱했다. 너희들은 지원 선생님처럼 되고 싶니? 윤서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좋은 집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그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지원은 그런 모욕을 참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 루시아. 그녀의 딸은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그녀가 이 직업을 잃으면 루시아의 교육은 끝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견뎠다.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화요일 아침, 윤서는 그녀의 가학성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민호의 방에서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았다. 수진이 만들어준 작은 천코끼리 인형. 그녀는 그것을 거실로 가져와 아이들 앞에 놓았다. 구보, 이게 뭐지? 그녀가 물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인형을 집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들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비뿅뿅이에요. 그가 속삭였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 그래? 윤서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이건 정말 못생겼어. 그리고 더러워. 아마 빨 시간이네. 그녀는 인형을 가지고 부엌으로 갔고 아이들과 지원은 불안하게 그녀를 따랐다. 윤서는 싱크대에 물을 가득 채우고 과도한 양의 표백제를 부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인형을 담갔다. 안 돼요. 민호가 외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보병뿅이를 망가뜨릴 거예요. 조용히, 윤서가 날카롭게 말했다.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엄마가 그걸 원하지 않을까? 민호는 소리내어 흐느꼈다. 그의 작은 몸이 고통으로 흔들렸다. 준호는 형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지원은 그들 곁에 서서 무력함에 무너졌다. 다음 날 윤서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주기 전에 그들의 방을 검사했다. 만약 그녀가 엉망진창이라고 판단하면 물론 그녀의 기준은 불가능할 정도로 높았다. 그들은 식사를 건너뛰어야 했다. 첫날 밤, 두 아이 모두 저녁을 먹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배고픔으로 힘없이 학교에 갔다. 지원은 몰래 학교에 간식을 보냈다. 윤서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녀는 또한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들의 방에 약간의 음식을 숨겼다. 그것은 위험한 게임이었지만 그녀는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목요일에 도윤은 전화로 연락했다. 그는 회의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전화했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 다 잘 지내요.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은 지금 매우 바빠요. 학원에 데려다 주는 길이에요. 나중에 전화하면 어때요? 아니면 내가 아이들에게 당신이 전화했다고 전할게요. 도윤은 실망했지만 동의했다. 그는 윤서에게 키스 소리를 보내고 통화를 끊었다. 물론 아이들은 학원에 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아 있었고 윤서는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지시했다. 아빠가 전화했어요? 준호가 물었을 때 윤서는 냉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가 말했다. 그는 너무 바빠. 너희들을 생각할 시간도 없어. 이것은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다. 심리적 학대가 그 절정에 이른 순간이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의 유일한 남은 위안의 원천을 빼앗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몰래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 그들이 잠든 것을 확인했다. 둘 다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민호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곧 끝날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비록 어떻게 그렇게 될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약속할게.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가 침대 밑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그것은 도윤이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그녀에게 준 오래된 전화기였다.
그녀는 갑자기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켰다. 그녀는 도윤에게 직접 전화할 용기가 없었다. 만약 윤서가 그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다면 그녀는 끝장날 것이다. 대신 그녀는 문자 메시지를 썼다. 도윤 선생님, 제발 빨리 집에 돌아오세요. 아이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요.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침대 밑으로 전화기를 다시 숨겼다. 이제 그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희망했다. 도윤의 호텔방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회의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고 깊은 집중에 빠져 있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 낯선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보통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의심스러웠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소리가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도윤 선생님. 지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은 즉시 경계를 세웠다. 지원은 절대 이렇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적절한 시간에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했다. 지원 씨? 무슨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지원이 속삭였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발 집에 오세요. 통화가 갑자기 끊겼다. 도윤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즉시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윤서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회의는 어때요? 아이들은 괜찮아? 도윤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명백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물론이죠. 윤서가 웃었다. 방금 저녁을 먹었어요. 왜 물어보세요? 도윤은 망설였다. 지원의 전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윤서에게 알리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다. 그냥 그들이 보고 싶어서요. 그가 대답했다. 아, 당신 정말 다정해요. 윤서가 말했다. 내일 돌아오면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도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원은 그녀의 직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한 결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비행기 표를 확인했다. 내일 오후 2시 비행기였다. 너무 늦었다. 결단을 내리고 도윤은 노트북을 열고 다른 비행편을 검색했다. 마지막 항공편이 1시간 안에 출발했다. 그는 재빨리 짐을 쌌다. 회사 동료에게 긴급한 가족 문제가 생겼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는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도윤은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가 옳은 결정을 내렸을까? 아니면 과잉 반응하는 것일까? 하지만 본능은 그에게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로서 그는 그 본능을 무시할 수 없었다. 비행기가 부산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었다. 도윤은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고 빈 도로를 달리는 택시는 마치 다른 세계를 여행하는 것 같았다.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렸다. 아이들은 괜찮을까? 지원은 어떨까? 그가 도착했을 때 윤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모든 창문은 어두웠다. 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시계는 새벽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도윤은 갑자기 부엌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는 윤서가 캐비닛에서 위스키 병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했다. 도윤은 목을 가다듬었다. 늦은 밤에 마시고 있네요. 윤서는 놀라서 병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도윤! 그녀가 숨을 헐떡였다. 뭐 하는 거예요? 왜 내일까지 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다. 놀람 이상의 것이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아이들은 어때요? 그가 물었다. 물론 자고 있죠. 윤서가 말했다.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며 새벽 1시가 넘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확인하고 올게요. 윤서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냥 놔둬요. 그녀가 속삭였다. 깨우면 어떡해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괜찮아요. 그냥 확인만 할게요. 그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윤서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도윤은 이미 아이들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복도의 빛이 충분히 침투해 도윤은 충격적인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쌍둥이의 침대는 텅 비어 있었다. 이불은 흩어져 있었고 베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가슴 속에서 공포가 솟구쳤다.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가 윤서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마도 지원의 방에 있을 거예요. 가끔 악몽을 꾸면 그녀에게 가거든요. 도윤은 지원의 작은 방으로 서둘러 갔다. 문을 열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쌍둥이들은 지원의 좁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다. 지원은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워 있었고 그들을 지키듯이 침대 옆에 있었다. 도윤이 들어오자 지원은 즉시 깨어났다. 그녀는 일어나 앉았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비쳤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윤이 속삭였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이 깨어날 수도 있어요. 거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갔다. 윤서는 계단 위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녀가 도윤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온 거죠? 그리고 왜 한여의 방에 있는 거예요? 한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보육교사예요. 도윤이 차갑게 정정했다. 그리고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아이들이 자기 침대에서 자지 않고 있죠? 윤서는 머리를 흔들었다. 말했잖아요. 악몽을 꿨나 봐요. 이건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당신이 없는 동안 몇 번 있었어요. 도윤은 의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함께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세 사람은 거실로 내려갔다. 윤서는 소파에 앉았고 도윤은 그녀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았다. 지원은 구석에 서 있었다. 마치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자, 도윤이 말했다. 진실을 듣고 싶어요.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윤서가 먼저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모두 평소처럼 지냈어요. 그녀는 지원을 노려보았다. 아마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도윤은 지원을 바라보았다. 지원 씨? 보육교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게 제 직업을 잃게 할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한 것이 있어요. 윤서는 발끈했다. 드락신 감히. 지원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방에 윤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멍청한 놈들, 너희 엄마는 너희를 원하지 않았어. 그녀는 너희 같은 약한 아이들을 낳은 것을 후회했어. 그래서 일부러 약을 먹지 않고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의 쓸모없는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 때문에만 여기 있어. 하지만 그가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녹음은 계속되었고 윤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잔인하고 독성 있게 변했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한 끔찍한 말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녹음이 끝났을 때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볍게 떨렸다. 윤서는 즉시 방어 모드로 전환했다. 그건 조작된 거예요. 그녀가 내 목소리를 편집한 거라고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방금 찍은 것이었다. 쌍둥이들의 팔과 다리에 있는 멍들. 윤서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그건 그냥 아이들이 놀다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은 항상 넘어지고 부딪히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멍은 놀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가 세게 잡아당겼을 때 생기는 멍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내 아이들을 다치게 했어요? 윤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화장을 망치며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가 흐느꼈다. 그 아이들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른 여자의 아이들을 키우는 게 그들은 항상 그녀를 그리워해요. 나는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윤서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도윤이 반복했다. 짐은 내일 보내드릴게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습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도윤 제발. 저도 피해자예요. 당신이 항상 일 때문에 바빠서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도윤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개업은 줄게요. 그 시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다. 눈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순수한 증오가 남았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떠나면 당신은 망가질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요. 당신은 실패할 거예요. 도윤은 그저 현관문을 가리켰다.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그를 노려보고는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도윤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아이들이 안전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아이들이 깨기 전에 일어났다. 그는 부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밤의 사건들을 곱씹었다. 윤서는 정말로 떠났고 이제 그는 혼자였다. 상처받은 두 아이와 함께.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그의 직업은 많은 시간과 출장을 요구했다.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 지원이 부엌에 들어왔다. 그녀는 이미 완전히 옷을 갖춰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결연했다. 커피 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마셨어요. 한 잔요, 제발. 지원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던 거죠? 도윤이 마침내 물었다. 지원은 테이블 표면을 바라보았다. 거의 처음부터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이 없을 때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더 심해졌어요. 도윤은 괴로워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저를 위협했어요. 지원이 설명했다. 제 체류 상태와 관련해서요. 저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 비자 갱신에 문제가 있었고 그녀가 알아냈어요. 그녀는 저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리고 제 딸 루시아? 도윤이 물었다. 제 딸이에요. 지원이 대답했다. 그녀는 필리핀에 있어요. 제 여동생과 함께. 저는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지원이 그와 3년 동안 일했지만 그는 그녀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그녀의 개인적인 삶, 그녀의 꿈, 그녀의 투쟁에 대해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 윤서는 제가 말하면 저를 추방시키고 제가 루시아를 다시는 볼 수 없게 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지원이 계속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시작했고 그리고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도윤이 말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지원은 슬프게 웃었다. 그들은 단지 아이들일 뿐이에요. 아무도 그런 식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없어요. 잠시 후 계단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쌍둥이들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문간에 서 있었다. 아빠?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정말 집에 오신 거예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들을 단단히 안았다. 그래, 돌아왔어.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이제 떠나지 않을 거야. 준호가 주변을 살폈다. 윤서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떠났어.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아이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안도, 불신, 그리고 희미한 희망. 그들은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조차도 의심했다. 정말이에요? 민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정말이야. 도윤이 확인했다. 이제부터 우리 셋뿐이야. 그리고 지원 선생님도요. 아이들은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배고파요. 준호가 말했다. 마치 이제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지원 선생님이 맛있는 아침을 만들어 줄 거예요. 도윤이 말했다. 그리고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 우리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거야. 아이들은 놀랍고 기뻐 보였다. 아빠가 일을 쉬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아침 식사 후 도윤은 아이들을 거실로 데려갔다. 그들은 소파에 함께 앉았고 도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에게 사과하고 싶어. 그가 시작했다. 윤서 어머니가 너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알지 못했어. 그리고 너무 자주 출장을 갔고 너희와 충분히 함께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서 어머니가 말한 것.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에요? 도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절대로 아니야.
너희 엄마는 너희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했어. 그녀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했을 거야. 그녀가 병에 걸린 것은 아무의 잘못도 아니야. 특히 너희 잘못은 더더욱 아니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끔 엄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요.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수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왔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다. 오늘 엄마 사진을 찾아볼까? 그가 제안했다. 마리릿사마. 그리고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게. 그녀가 얼마나 웃음이 많았는지,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리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처는 깊었지만 치유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중요한 전화를 했다. 첫 번째는 그의 회사였다. 그는 2주 동안의 긴급 가족 휴가를 요청했다. 두 번째는 아동 심리학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민 변호사였다. 전화를 마친 후 그는 정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직 웃음을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공포 없이 놀 수 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지원이 그의 옆에 서서 속삭였다. 그들은 회복될 거예요. 아이들은 복원력이 놀랍거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그럴 거예요. 그가 말했다. 함께. 이틀 후 도윤은 김혜운 박사의 진료실 바깥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유명한 아동 심리학자였던 그녀는 부산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가였다. 쌍둥이들은 안에서 그녀와 상담 중이었고 도윤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혜운 박사가 나왔다. 그녀는 도윤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강 선생님, 그녀가 시작했다.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매우 똑똑하고 관찰력이 뛰어나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괜찮을까요? 혜운은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이들은 상당한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어요. 특히 자신들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이런 종류의 트라우마는 단순한 상처보다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이 무거웠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일관성이 핵심이에요. 혜운이 설명했다. 리세, 아이들은 지금 안정감이 필요해요. 규칙적인 일상, 명확한 경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필요해요. 제가 주 2회 아이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할 건데 처음에는 각자 따로, 나중에는 함께 가족 상담을 할 거예요. 가족 상담이요? 도윤이 물었다. 네, 혜운이 확인했다. 당신도 이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해요. 당신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일에 너무 몰두해 있었어요. 아이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자주 부재했죠. 도윤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수진이 죽은 후 그는 일에 파묻혀 자신의 슬픔을 피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등한시했다. 또 한 가지 혜운이 덧붙였다. 아이들이 지원 씨와 매우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중요한 안정적인 존재였어요. 특히 윤서 씨가 그들을 학대하는 동안에요. 네, 도윤이 동의했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녀를 가능한 한 가족의 일상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혜운이 제안했다. 물론 그녀의 역할 경계를 존중하면서요.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수진에 대해서는요? 아이들이 그들의 생모에 대해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혜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정직하게 말하세요. 나이에 맞게 물론, 하지만 그녀에 대한 진실을 숨기지 마세요.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녀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슬픔과 상실을 처리하는 건강한 방법이에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도윤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녀들에게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야 했다. 그의 일, 그의 우선순위, 심지어 그의 집도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도윤은 윤서의 변호사에게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녀는 이혼에 동의했지만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했다.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이 그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엇이든 지불할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원에서 지원이 쌍둥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작은 채소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지원은 아이들에게 방울토마토 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도윤은 잠시 멈춰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흙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해, 지원이 설명했다. 그래야 뿌리가 자랄 수 있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토마토가 나와요? 민호가 물었다. 인내심이 필요해, 지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것들은 시간이 걸리거든. 도윤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좋은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 시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정원으로 걸어갔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가 말했다. 쌍둥이들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양복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정원용 장갑을 들고 있었다. 아빠도 같이 할 거예요. 준호가 이해하며 물었다. 물론이지, 도윤이 대답했다. 나도 배울 수 있을까? 지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네, 강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는 막 상추를 심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일했고 도윤은 그의 비싼 시계와 옷에 흙이 묻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의 손을 가르치는 지원의 부드러운 방식을 관찰했다. 그녀는 결코 조급해하지 않았고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도윤은 자신이 그런 인내심을 가진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들어가기 전에 도윤은 지원을 옆으로 불렀다. 김하운 박사와 이야기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원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그 이상을 했어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충분히 감사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저는 당신이 계속 여기 있어 주셨으면 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지원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죠.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아이들을 떠날 수 없어요. 특히 지금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리고 루시아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녀가 여기 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 정말요? 물론이죠. 도윤이 확인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갈 거예요. 한 가족으로서. 다음 몇 주 동안 강 가족의 집에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도윤은 자신의 회사에 중요한 변화를 요청했다. 더 이상의 장기 출장은 없으며 주 3일은 재택근무를 하고 매일 저녁 6시에는 일을 마치기로 했다. 그의 상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윤의 결단력 앞에 결국 동의했다. 필요하다면 그는 사표를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이제 최우선이었다. 지원의 지위도 변화했다. 그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보육교사였지만 이제 그녀의 역할은 확장되어 가정 운영의 거의 모든 측면을 관리했다. 도윤은 그녀에게 더 넓은 방을 제공했고 급여도 인상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그녀를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교육부터 집안, 리모델링에 이르기까지 해운 박사와의 세션도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첫 달은 어려웠다. 상담 후 쌍둥이들은 종종 조용하고 울적했다.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이 때로는 상처를 더 생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호는 다시 웃기 시작했고 가끔은 장난도 쳤다. 준호는 이전에는 그의 슬픔 뒤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가장 어려운 세션 중 하나는 도윤이 아이들에게 왜 더 일찍 개입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했을 때였다. 민호가 물었다. 아빠는 왜 윤서 어머니가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지 몰랐어요? 도윤은 쉽게 변명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바쁜 일정이나 윤서의 교활함을 핑계댈 수 있었다. 하지만 해운 박사는 그에게 정직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진실을 말했다. 사실은 그가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가 어떤 징후들을 보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 그것이 내 실수였어. 너희를 더 잘 보호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 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또한 전환점이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정직한 인정에 감사했고 도윤은 자신의 진실을 직면함으로써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시작했다. 6월의 따뜻한 날, 도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진의 고향인 안동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아직 살고 있었다. 수진이 돌아가신 후 그는 그들과의 연락을 거의 끊었다. 부분적으로는 그들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자신이 그들의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안동역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긴장했다. 아이들은 들뜬 상태였다. 그들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진을 통해 알고 있었다. 김영호와 박미숙은 역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70이 넘었고 시간이 흘러 더 약해졌지만 그들의 눈은 손자들을 보자 생기로 가득 찼다. 할머니, 민호가 소리치며 달려갔다. 준호는 더 조심스러웠지만 곧 그도 따뜻한 포옹에 휩싸였다. 영호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도윤은 경의를 표하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가 말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윤을 끌어안았다. 돌아와 주어서 고맙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더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아이들은 수진이 자랐던 집을 탐험했다. 그들은 그녀의 오래된 방, 그녀가 좋아했던 책, 그녀가 학창시절에 받은 상장들을 보았다. 미숙은 그들에게 어린 시절 수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내 엄마는 항상 꿈이 있었어. 미숙이 민호에게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지. 그래서 의사가 되었던 거야. 저녁에 가족은 수진이 좋아했던 음식으로 식탁을 가득 채웠다. 도윤은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고 각각의 접시에 담긴 추억들이 그를 압도했다. 식사 후 영호는 도윤을 정원으로 불렀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죽은 후 영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네가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넬세, 그런 생각은 한 적 없습니다. 아이들은 당신들의 핏줄입니다. 그들은 수진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아이들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의 슬픔이 너무 컸고. 저도요, 도윤이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수진에 대해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사랑, 그녀의 유산을 알아야 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을 얼마나 자주 데려올 수 있니? 얼마나 자주 원하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도윤이 대답했다. 부산은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그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아이들을 뒷산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수진이 심은 벚나무가 있었다. 그녀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나무는 이제 키가 크고 강해져 아름다운 봄꽃을 피웠다. 너희 엄마처럼 영호가 설명했다. 강하고 아름다웠지. 민호는 나무 껍질을 만졌다. 엄마가 이것을 심었어요. 그렇단다. 영호가 확인했다. 그녀의 손으로 직접. 준호는 조용히 나무를 응시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릴게요. 그가 결심한 듯이 말했다. 도윤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수진의 일부를 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일부도 치유하고 있었다. 안동에서의 주말이 끝났을 때 작별 인사는 감정적이었지만 이번에는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도윤은 다음 달에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기차에 올라 창밖의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윤은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쌍둥이들은 그의 양옆에 앉아 있었고 둘 다 영호와 미숙이 준 선물들을 가득 안고 있었다. 그들은 지치고 행복해 보였다. 아빠, 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를 사랑했어요? 도윤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항상 그럴 거야. 아이들은 곧 잠들었고 도윤은 그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있었다. 그것은 느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는 올바른 길에 있었다. 치유의 길에. 안동에서의 여행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도윤은 그의 변호사 전구진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고 쌍둥이들은 학교에 있었다. 강 선생님, 우진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방금 윤서 씨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윤서와의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그녀가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진이 말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녀는 아이들을 학대했어요. 그녀는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진이 설명했다.
사실 그녀는 당신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녀의 변호사에 따르면 윤서 씨는 항상 좋은 계모였고 당신이 바람을 피워서 그녀를 내쫓고 싶었다는 겁니다. 도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윤서의 뻔뻔함이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부산의 가을 하늘은 청명했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 찼다. 증거가 있잖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지원의 녹음, 아이들의 진술, 심리학자의 보고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진이 말했다. 윤서 씨는 지원 씨의 녹음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진정하세요. 우진이 말했다.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해운 박사의 보고서가 있고 아이들이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자신의 증언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지 않아요. 도윤이 단호히 말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우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판사가 비공개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법정에 직접 설 필요는 없어요. 도윤은 책상에 앉아 이마를 문질렀다. 윤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왜 그녀는 아이들을 원하는 거죠? 그녀는 그들을 미워했어요. 제 생각에는 돈 때문입니다. 우진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으면 상당한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고 당신의 재산에 대한 더 큰 지분도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그녀의 자존심도 있겠죠. 당신이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요. 통화가 끝난 후 도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는 온갖 끔찍한 시나리오로 가득 찼다. 만약 윤서가 아이들을 다시 데려간다면, 만약 그녀가 그들에게 복수한다면 그는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 씨, 집에 와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1시간 후 도윤은 지원과 거실에 앉아 상황을 설명했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 잘못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가 동의 없이 녹음했으니까요. 아니요, 도윤이 확고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진실을 모른 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원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진 변호사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도윤이 말했다. 하지만 준비해야 해요. 이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도윤은 아이들이 잠든 후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겠다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에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지원이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진실은 항상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 불안은 여전했다. 법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양육권 분쟁이 시작된 지 2주 후 도윤은 법정 밖 복도에 서 있었다. 첫 번째 청문회가 막 끝난 참이었다. 그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윤서의 변호사는 공격적이었고 도윤을 무책임한 아버지로 묘사하려 했다. 그의 잦은 출장, 수진 사망 후의 우울증, 심지어 직업적 스트레스까지도 그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도윤은 창문을 통해 법원 앞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세상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의아했다.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도윤 씨? 그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 앞에는 최수빈이 서 있었다. 수진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의사. 그들은 수진의 장례식 이후로 만나지 않았다. 수빈 씨, 그가 인사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여기서 뭐 하세요? 지원 씨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수빈이 설명했다.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줬어요.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도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수빈은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윤서 씨를 알고 있어요. 수진이 아플 때 병원에서 만났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도윤의 눈이 커졌다. 무슨 뜻이에요? 윤서 씨는 병원 자원봉사자였어요. 수빈이 설명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어요. 그녀는 친절하고 헌신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호사들이 이상한 일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의 개인 물품이 사라지거나 약물 복용 기록에 이상이 생기거나.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게 윤서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수빈이 인정했다. 하지만 윤서 씨가 자원봉사를 그만둔 후로 그런 일들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녀는 망설였다. 이건 그저 직감일 뿐이지만 그녀는 수진을 독특한 방식으로 대했어요. 마치 그녀의 삶을 탐내는 것처럼요. 도윤은 갑자기 오한이 들었다. 윤서가 병원에서 수진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도윤과 그의 재산, 그의 가족을 노리고 있었을까? 그것은 너무 계산적이고 차가운 생각이었다. 증거가 있나요? 그가 물었다. 직접적인 것은 없어요. 수빈이 인정했다. 하지만 몇몇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윤서 씨에 대한 그들의 의심을 증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 보안 카메라 녹화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갑자기 희망의 광명을 보았다. 만약 윤서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판사에게 그녀의 캐릭터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었다. 우진 변호사를 만나야겠어요. 그가 결정했다. 이건 중요할 수 있어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녀의 아이들이 그런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그녀는 결코 편히 쉬지 못할 거예요. 두 사람이 법원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도윤은 갑자기 질문이 떠올랐다. 수빈 씨, 어떻게 지원 씨를 알게 되었어요? 수빈이 미소를 지었다. 수진이 아팠을 때 지원 씨는 항상 그녀 곁에 있었어요. 그들은 매우 가까웠어요. 사실 지원 씨는 수진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윤은 멈춰섰다. 무세한 약속이요. 수빈의 눈이 촉촉해졌다. 아이들을 지키라는 약속이요. 수진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지원 씨에게 그녀가 떠난 후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수진의 마지막 날들, 그가 병원 복도에서 지원과 수진이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해했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그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속삭였다. 그게 바로 지원 씨예요. 수빈이 말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저 약속을 지킬 뿐이죠. 그 대화는 도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날 저녁, 그는 지원을 찾아 거실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수빈 씨를 만났어요. 그가 말했다. 지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물었다. 수진과의 약속에 대해서요.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계속하라고 말한 후 그녀는 도윤에게 부엌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그건 수진 선생님과 저 사이의 일이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설명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은 제 마음의 일부가 되었어요. 도윤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고마워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더 많은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는 수진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녀는 항상 그보다 앞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천국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법정 분위기는 무거웠다. 판사 앞에 도윤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윤서가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단정한 모습이었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도윤은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계산을 볼 수 있었다. 오늘은 아이들과 판사의 비공개 면담이 있는 날이었다. 쌍둥이들은 심리학자와 함께 판사의 집무실에 있었고 도윤과 윤서는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되나요? 우진 변호사가 도윤에게 속삭였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들은 여전히 어렸고 윤서에 대한 두려움이 깊게 각인되어 있었다. 윤서의 변호사 최태준이 자신의 의뢰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윤서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자신감이 도윤을 불안하게 했다. 문이 열리고 판사 이수영이 입장했다. 모두 일어섰다가 그녀의 지시로 다시 앉았다. 오늘 아침 나는 민호와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매우 똑똑하고 사려 깊은 아이들이더군요. 도윤의 가슴이 자랑스러움으로 부풀었다.
그의 아들들은 정말 특별했다. 아이들과의 대화 내용은 기밀이지만 수영 판사가 계속했다. 나는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윤서가 자리에서 미소를 지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최 변호사님, 판사가 말했다. 윤서의 변호사를 향해 당신의 의뢰인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까? 태준이 일어섰다. 네, 판사님. 윤서 씨는 언제나 헌신적인 계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호가 밤에 오줌을 싸는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판사가 물었다. 또는 민호의 악몽은요? 또는 두 아이 모두 보이는 불안 증세는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윤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그런 트라우마는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끼어들었다. 민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의 악몽은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내쉬는 숨을 참았다. 윤서는 이제 불편하게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더 우려되는 것은 판사가 계속했다. 두 아이 모두 윤서 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인 뚜렷한 공포입니다. 아이들은 종종 과장합니다. 태준이 말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저는 30년 동안 가정법원에서 일했습니다. 초에 변호사님. 판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저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겁에 질린 것의 차이를 압니다. 그 순간 법정 뒷문이 열리고 해운 박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판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방청석에 앉았다. 제가 현재 이 아이들의 심리치료사입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아이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원하신다면 제가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견 불공평합니다. 그녀가 외쳤다. 강 선생님이 그 의사를 고용했어요. 그녀는 편향되어 있습니다. 앉으세요, 윤서 씨. 판사가 명령했다. 법정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윤서는 그녀의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긴 후에야 마지못해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김 박사님, 판사가 말했다.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운이 일어나 전문가적인 어조로 말했다. 두 아이 모두 심각한 불안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정서적 심리적 학대와 일치합니다. 특히 준호의 경우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서가 비웃었다. 말도 안 돼요. 그들은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해 연기하는 거예요. 판사가 윤서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한 번 더 법정 예절을 무시하면 법정 모독죄로 기소하겠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가 발표했다. 아이들의 증언과 김 박사의 보고서를 고려할 때 나는 강도윤 씨에게 임시 단독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윤서 씨는 감독해 방문권을 갖게 됩니다. 도윤은 안도감으로 어깨가 처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판사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결정입니다. 나는 더 많은 증거를 원합니다. 특히 지원 씨의 녹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적법하게 얻어진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청문회에서 그 녹음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뭔가를 속삭였지만 태준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또한 판사가 덧붙였다. 최수빈 씨와 다른 병원 직원들의 증언도 듣고 싶습니다. 윤서 씨의 캐릭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는 양육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윤은 갑자기 윤서의 얼굴에서 뭔가를 보았다. 그것은 공포였다. 진짜 공포. 처음으로 그녀는 통제력을 잃고 있었다. 이 재판은 10월 15일로 연기됩니다. 판사가 말했다. 그때까지 강 선생님이 아이들을 양육할 것이며 윤서 씨는 매주 토요일 2시간 동안 감독해 아이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자리를 떠난 후 도윤은 그의 변호사와 해운 박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법정을 떠나려 할 때 윤서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긴 것 같지?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으로 가득 찼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을 거야. 도윤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더 이상 날 겁주지 못해요. 그리고 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녀를 지나쳐 법원을 빠져나갔다. 밖에서는 지원이 쌍둥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자 그들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집에 가자 그가 말했다. 그들의 손을 잡으며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가 뒤돌아보았을 때 윤서가 법원 계단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표정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그것은 패배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계획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6개월 후 마침내 서류가 승인되었을 때 루시아가 필리핀에서 도착했다. 그녀는 15살이었고 그녀의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은 고통을 본 눈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이별은 3년이나 지속되었다. 부족한 화상통화와 내면을 갉아먹는 그리움으로 가득한 3년이었다. 그녀가 비행기에서 내려 국제선 도착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원을 보았을 때 두 사람 모두 눈물로 무너졌다. 도윤도 그곳에 있었다. 모녀가 재회하는 동안 공손한 거리를 유지하며 쌍둥이들은 루시아의 도착을 위해 몇 주 동안 준비해왔고 이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언니가 생긴다는 생각은 동시에 흥미롭고 위압적이었다. 루시아는 그들의 관점에서 거의 어른이었고 그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10대 세계의 사람이었다. 인천국제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도윤은 루시아가 한국에 대한 첫인상으로 무엇을 생각할지 궁금했다. 그녀는 거의 영어를 하지 못했고 한국어는 전혀 몰랐다. 그의 대형 세단으로 향하면서 그는 그녀가 얼마나 작고 긴장되어 보이는지 알아챘다. 지원이 딸에게 타갈로그어로 부드럽게 말했다. 루시아는 차를 바라보다가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확실함이 가득했다. 괜찮아요. 타도 돼요. 도윤이 영어로 말했다. 가능한 한 환영하는 미소를 지으며 루시아는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차에 탔다. 지원이 곧 뒤따랐고 쌍둥이들은 그 뒤를 따랐다. 도윤은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운전석에 앉았다. 배고파? 그가 백미러로 루시아를 보며 물었다. 지원이 타갈로그어로 번역했다. 루시아는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도윤이 말했다. 먼저 점심을 먹고 그 다음 집으로 갈게. 한국 음식은 어때? 루시아가 뭔가 속삭였다. 지원이 웃었다. 그녀는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지원이 설명했다. 마닐라에서는 너무 비싸서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특별한 첫 경험이 될 거야. 그들은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으로 갔다. 도윤은 루시아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너무 고급스러운 곳은 피했지만 여전히 진정한 한국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곳을 원했다. 그는 불고기, 잡채, 여러 종류의 반찬이 있는 코스 요리를 주문했다. 루시아는 처음에는 젓가락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민호가 기꺼이 가르쳐 주었다. 소녀는 천천히 그리고 과장되게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루시아는 곧 기본적인 것을 익혔다. 맛있어요? 도윤이 물었을 때 루시아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간단한 영어로. 식사 후 그들은 부산으로 향하는 KTX를 탔다. 기차 안에서 루시아는 창밖을 내내 응시했다. 한국의 시골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한 번도 기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지원이 설명했다. 딸의 경이로움을 보며.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루시아가 필리핀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의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바로 도윤의 집으로 갔다. 넓은 아파트에 들어서면서 루시아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게 다 우리 집이에요? 그녀가 타갈로그어로 물었다. 지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도윤은 그녀에게 집 투어를 해주었다. 그는 루시아를 위해 특별히 꾸민 방을 보여주었다. 새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작은 소파까지 갖춘 방이었다. 지원이 딸의 취향에 대해 조언해 주었고 도윤은 그에 따라 방을 꾸몄다. 이게 제 방인가요? 루시아가 놀라서 물었다. 비엘은 물론이지. 도윤이 대답했다. 마음대로니? 루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인형을 꺼내 침대 위에 놓았다. 그것은 오래되고 사랑받은 것처럼 보였다. 첫 며칠 동안 루시아는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필리핀의 시골 빈곤 속에서 자랐고 이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방이 있는 고급 아파트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방인처럼 그 풍요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침입자처럼 느꼈다. 그녀는 도윤을 피했고 그의 대화 시도에 공손하지만 거리감 있는 단음절로 대답했다. 쌍둥이들과는 더 어려웠다. 그녀는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지 몰랐고 특히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과는 더더욱 그랬다.
지원은 다리 역할을 했다. 루시아와 길게 대화하며 이 가족이 어떻게 다른지, 도윤이 어떻게 진정으로 관대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들의 상처를 알면 얼마나 다정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셋째 날 저녁, 도윤은 루시아가 발코니에 홀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부산의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예쁜 전망이지.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루시아는 놀라서 돌아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니스, 아름다워요. 고향이 그리워? 그가 물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조금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우리는 이런 집에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매우 작은 집에 살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이런 변화는 쉽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루시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 엄마는 그냥 가정부인데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가정부가 아니야.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이야. 그녀는 내 아이들을 구했어. 그리고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의 일부야. 루시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정말이야. 도윤이 확인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 하지만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질 거야.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준호가 거실에서 불렀다. 아바, 영화 시작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영화의 밤이야. 함께 보러 갈래? 루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거실로 들어가자 지원이 웃으며 그녀에게 옆자리를 두드렸다. 쌍둥이들은 이미 담요와 팝콘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무슨 영화 보는데요? 루시아가 물었다. 카사 토토로. 민호가 외쳤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야. 루시아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루시아가 불편한 이방인에서 가족의 통합된 구성원으로 변하는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점차적인 과정이었고 작은 연결의 순간들 위에 구축되었다. 첫 번째 진정한 돌파구는 민호가 특히 격렬한 악몽을 겪었을 때 일어났다. 지원은 준호를 화장실에서 돕고 있었고 쌍둥이 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은 것은 루시아였다. 그녀는 망설이며 방에 들어갔고 민호가 침대에 앉아 떨며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스페인어와 타갈로그어가 섞인 부드러운 말로 어머니와 떨어져 살 때 어렸을 때 자신이 겪었던 악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진정되었고 비록 그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톤은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지원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녀는 루시아가 할머니가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는 것을 발견했다. 지원이 쌍둥이들에게 부르던 것과 같은 노래였다.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변했다. 쌍둥이들은 루시아를 찾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함께 놀거나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신뢰할 만큼 나이가 들었지만 재미를 이해할 만큼 젊었다. 루시아는 쌍둥이에게 그녀의 고향 마을 거리에서 배운 게임들을 가르쳤다. 비싼 장난감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놀이들. 도윤은 종종 그들이 정원에서 웃으며 흑투성이가 되어 어떤 상상의 모험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도윤은 부엌에 들어가다가 멈춰 섰다.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밥솥을 조작하고 있었고 지원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루시아가 물었다. 그래. 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 뭐 하고 있어? 도윤이 물었다. 호기심에. 루시아는 약간 놀란 것 같았지만 곧 설명했다. 아침밥을 만들고 있어요. 엄마가 한국식 아침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둠이 필요해? 루시아는 잠시 망설였다. 계란을 삶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도윤이 대답했다. 그가 부엌일에 능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루시아 옆에 서서 그것을 냄비에 넣었다. 내가 요리하는 걸 본 적이 없죠. 그가 자조적인 미소로 물었다. 루시아는 조금 민망해하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건 내가 거의 하지 않아서야.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배우려고 노력 중이야. 그들이 함께 일하면서 루시아는 점점 더 편안해졌다. 그녀는 도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나서 그의 직업에 대해, 마침내는 쌍둥이들과 그들의 생모에 대해
쌍둥이의 엄마는 어땠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잠시 멈추었다. 그는 여전히 수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것의 중요성을 알았다. 그녀는 놀라웠어. 그가 대답했다. 아주 똑똑하고 친절하고 강했어. 그녀는 의사였어.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 그래서 쌍둥이들이 그녀를 그리워하는군요. 루시아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래, 도윤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그건 도움이 돼.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빠가 그리워요. 그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단드모. 도윤은 놀랐다. 지원이 그에게 그녀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많이 기억나? 아니요, 많이는 아니에요. 루시아가 인정했다. 하지만 엄마가 그에 대해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지원과 그녀의 딸이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깨달았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루시아는 테이블을 차리기 시작했다. 도윤은 그녀가 정확히 각 그릇과 젓가락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어디서 그걸 배웠어? 그가 물었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한국 식사 예절에 대한 비디오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도윤은 감동받았다. 그녀는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쌍둥이들이 부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테이블이 완벽하게 차려진 것을 보고 놀랐다. 와, 누가 이렇게 했어? 민호가 물었다. 루시아 누나가 했어. 지원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루시아 누나? 준호가 물었다. 새로운 단어를 시험해보며. 루시아는 당혹스럽게 지원을 바라보았다. 누나가 뭐예요? 언니, 지원이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남자아이가 나이 많은 여자 형제를 그렇게 불러. 루시아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그녀가 이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식사 후 도윤은 루시아를 따로 불렀다. 한국어 배우는데 관심 있어? 그가 물었다. 루시아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 학교에 가고 싶어요. 좋아, 도윤이 말했다. 내가 선생님을 알아볼게. 그리고 그동안 쌍둥이들이 너를 도울 수 있어. 그들은 가르치는 걸 좋아해. 정말요? 루시아가 웃었다. 그들이 저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놀랄 거야. 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꽤 똑똑해. 그날 오후 루시아는 쌍둥이들과 함께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한글 차트가 펼쳐져 있었다. 민호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각 글자를 가리켰고 루시아는 최선을 다해 따라했다. 아니야. 이렇게 준호가 말했다. 자신의 입을 과장되게 움직이며 루시아는 웃으며 따라했다. 아르차, 조하. 민호가 기뻐했다. 이제 다음 거. 도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종류의 가족이 형성되고 있었다. 전통적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더 강한. 지원이 그의 옆에 서서 속삭였다. 생각보다 더 잘 적응하고 있네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딸은 너처럼 강해. 그리고 쌍둥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루시아를 데려올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는데 이제 그녀는 여기 있어. 도윤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루시아가 무언가 발음을 잘못했고 쌍둥이들이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조롱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있었고 루시아도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날 밤 루시아는 처음으로 쌍둥이들에게 자기 전 이야기를 읽어주겠다고 자원했다. 그녀의 한국어는 아직 기초적이었지만 그녀는 영어로 된 동화책을 찾았고 최선을 다해 번역했다. 때때로 그녀는 단어를 몰라 멈추었지만 쌍둥이들은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도윤은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놀라웠다. 겨우 몇 개월 전 그의 집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것은 웃음, 배움 그리고 치유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이 쌍둥이 방에서 나오면서 그녀는 도윤에게 미소를 지었다. 도윤 씨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차리며. 네, 그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그럴 것이라고 믿었다. 윤서의 퇴장 이후 1년이 지나 강 가족은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쌍둥이들은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다. 가끔씩 과거의 어두운 나날들로 돌아가게 하는 트리거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대처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판단 없이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 해운 박사는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주 1회가 아닌 월 1회였고 위기 관리가 아닌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윤은 완전히 다른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아이들의 선생님들을 이름으로 알고 있었고 모든 학교 모임에 참석했으며 모든 발표회와 게임에 함께했다. 그는 심지어 준호의 머리를 묶는 법도 배웠는데 아이가 머리를 기르기로 결정한 후였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노력하는 것이 중요했다. 도윤의 직장 동료들은 그의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가 더 적은 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덜 스트레스를 받고 더 균형 잡힌 모습이었다. 지원 역시 그녀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고 딸이 옆에 있게 되자 그녀의 어깨에서 지속적인 걱정의 무게가 들려졌다. 그녀는 더 쉽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웃음은 더 이상 억제되지 않았다. 도윤은 그녀가 지역대학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 과정을 듣도록 격려했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의 복지에 투자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녀의 미래에 투자하면서 지원 씨, 이제 무슨 계획이에요? 도윤이 어느 저녁 아이들이 자러 간 후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물었다.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해변의 불빛들이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다. 제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필리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그녀가 물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떡하죠?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름달이 그녀의 뒤로 떠오르고 있었다. 지원 씨 아이들은 항상 당신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들에게 당신은 단순한 보육교사가 아니에요. 당신은 가족이에요. 하지만 루시아는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고 쌍둥이들도 점점 크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언젠가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전통적이지는 않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지원은 잠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도윤이 확인했다. 제가 당신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요. 지원의 얼굴이 붉어졌다. 도윤 씨.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말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들 사이의 감정은 천천히, 조용히 발전해왔다. 아직 표현되지 않은 채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알았으면 해요. 당신과 루시아는 이제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도윤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이 시간에 누구지?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경찰 2명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강도윤 씨신가요? 그중 하나가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슨 일이신지? 윤서 씨 알고 계신가요? 경찰관이 물었다. 도윤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제 전 아내예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녀가 오늘 밤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다. 부산 해변도로에서요. 그녀가 과속으로 커브를 돌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었다. 그와 윤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는 결코 그녀에게 해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괜찮나요? 경찰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위중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신이 오길 요청했습니다. 도윤은 지원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이미 그의 재킷을 가져오고 있었다. 가세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아이들을 돌볼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과 함께 떠났다. 차 안에서 그는 왜 윤서가 그를 부르는지 궁금했다. 그들은 1년 동안 거의 접촉이 없었다. 법원은 그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했고 윤서는 보호 관찰 방문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에서 그냥 사라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중환자실로 안내받았다. 윤서는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멍들고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녀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그녀가 깨어 있나요? 그가 의사에게 물었다. 들쑥날쑥해요. 의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점적 주사와 튜브로 덮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윤서의 눈이 떨리며 열렸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기 위해 초점을 맞추려고 애썼다. 도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여기 있어요, 그가 말했다. 왜 절 부르셨어요?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그것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워 보였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도윤은 몸을 숙였다. 그녀가 정말로 사과하는 것일까?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고가 아니었어. 그녀가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지면서 난 그냥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도윤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녀가 자살을 시도한 것일까? 그들의 모든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그를 슬프게 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말했다. 윤서의 입술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너무 늦었어. 너무 많은 것을 망쳤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들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들을 그렇게 대해서. 도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그녀의 또 다른 조작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윤서 씨, 그가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이 다시 감겼다. 모니터의 일정한 비품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의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지쳤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떠났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가 집으로 운전하면서 그는 윤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쌍둥이들은 어떨까? 그리고 그가 이 뜻밖의 상황을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해야 할까? 가장 어려운 여정이 아직 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서와 진정한 치유의 여정. 한여름 저녁, 도윤은 정원에서 바베큐를 준비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날은 아니었다. 생일이나 공휴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 온전함. 다시 기쁨을 인식할 만큼 충분히 치유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지원과 루시아는 도윤이 쌍둥이들의 상충되는 지시에 따라 그릴과 씨름하는 동안 전통적인 필리핀 요리를 준비했다. 윤서의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났다. 그녀는 생존했지만 그녀의 회복은 느렸다. 도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이들에게 그들의 전 계모가 병원에 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반응은 복잡했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심지어 걱정도 있었다. 혜운 박사는 아이들이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도윤은 항상 솔직했다. 아빠, 윤서 어머니를 다시 봐야 해요? 민호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다. 도윤은 진실하게 대답했다. 그건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야. 누구도 너희에게 강요할 수 없어. 결국 쌍둥이들은 준비가 되면 그녀를 방문할 수도 있다는데 동의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들의 치유 과정의 중요한 단계였다. 바베큐에서 도윤은 최근의 모든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감사히 여겼다. 루시아는 이제 한국어를 꽤 잘했고 부산의 국제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다. 지원은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고 이제 주변의 필리핀 이민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쌍둥이들, 그들은 마침내 다시 아이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준호가 정원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그의 긴 머리는 바람에 휘날렸다. 아빠 언제 먹을 수 있어요? 곧. 도윤이 웃으며 약속했다. 그릴이 충분히 뜨거워지길 기다리고 있어. 준호는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다. 민호가 잔디밭에서 루시아와 축구를 하고 있었다. 18살의 루시아는 이제 자신감 있고 즐거워 보였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수줍고 불안한 소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저녁 식사 동안 대화는 쉽게 흘렀다. 루시아는 학교에서의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쌍둥이들은 다가오는 과학 전시회에 대해 흥분했다. 지원은 그녀의 첫 수업이 어땠는지 설명했다.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5살이에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항상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대요. 하지만 너무 바빠서 못했대요. 이제 그는 매일 밤 공부한대요. 배움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죠. 도윤이 동의했다. 지원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식사 중에 민호가 갑자기 모두를 얼어붙게 한 질문을 했다. 그는 지원과 루시아가 이제 그들의 진짜 가족인지 물었다. 어른들이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가장 먼저 대답했는데 오직 어린이들만이 가진 날카로운 정직함으로
그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왜냐하면 가족은 혈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도윤은 자신의 7살 아들이 그 자신이 몇십 년 동안 배우는데 걸린 진실을 표현하는 것을 듣고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지원은 테이블 아래에서 루시아의 손을 잡았고 둘 다 말하기에는 너무 감동적이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계속되었고 웃음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그 순간은 하나의 이정표로 시간 속에 남았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형제자매예요? 민호가 루시아에게 물었다. 루시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네, 그렇죠. 저는 너희의 누나고 너희는 내 동생들이에요. 그리고 지원 선생님은 우리 두 번째 엄마인가요? 준호가 순진하게 물었다. 지원이 놀라서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뭐 그건 지원 선생님이 원한다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없던 수줍음이 담겨 있었다. 루시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야마? 지원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입계는 미소가 맴돌고 있었다. 우리 그냥 가족이라고 해요. 도윤이 중재했다. 지원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어떤 종류의 라벨이 필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위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도윤과 지원은 정원으로 돌아왔다. 밤은 따뜻했고 별들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준호의 질문에 대해 미안해요. 도윤이 마침내 말했다. 그는 아직 어려서.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어린이들은 항상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죠. 그래도 도윤이 계속했다.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관계는 복잡하니까요.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달빛에 반짝였다. 그렇게 복잡한가요? 아니에요. 도윤이 인정했다. 사실 꽤 간단해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당신을 사랑해요, 지원 씨. 한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과 루시아는 이미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이제 그것을 더 공식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지원의 눈이 커졌다. 도윤 씨,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가 서둘러 덧붙였다. 우리는 천천히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알았으면 해요. 제 마음은 확실해요. 지원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들은 함께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진에 대해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지금 그들의 아이들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할지 상상했다. 상처받았지만 성장하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는. 그는 그녀에게 조용한 약속을 속삭였다. 그녀의 아이들은 괜찮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로 선택한 가족이 있었고 그것은 존재하는 가장 강한 종류의 가족이었다. 루시아가 살금살금 베란다로 나왔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도윤과 지원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여기와 지원이 말했다. 딸에게 손짓하며. 루시아는 그들 옆에 앉았고 곧 쌍둥이들도 잠옷을 입고 조용히 나타났다. 5명 모두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함께 앉아 있었다.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준호가 물었다 하품을 하며. 이상하지 않아 도윤이 대답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냥 우리만의 방식으로 특별한 거야. 민호가 도윤의 다른 쪽에 기대어 앉았다. 그게 더 좋아요. 그가 말했다. 함께 앉아 그들은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복잡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들 자신의 미래였다. 수진이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도윤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의 가족은 깨졌다가 다시 모였고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어쩌면 더 강하게.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도전과 아픔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충분했다. 도윤은 자신의 주위에 모인 이 가족을 바라보았다. 수진이 떠난 빈자리를 채운 새로운 사랑으로. 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들은 상실, 배신, 그리고 고통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들어가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 함께 5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합쳐졌다. 그들 뒤로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